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비하여성외과 심영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요, 유방재건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방재건수술의 패러다임 변화. 유방재건수술도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되게 놀랍게도 유방재건수술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미용 가슴 성형 수술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네, 밀레의 만종이고요. 그 Reconstructive Leather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다리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오키프의 그 Leather to the Moon이라는 그 달로 가는 사다리라는 것인데요. 이 사다리를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꼭대기에 올라가긴 어렵고 맨 밑에 계단을 밟고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리컨스트럭티브 레더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재건 수술을 할 때 어떤 조직을 복원하는 그런 경우에 가장 기본 단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처가 되게 얕고 보잘것없는 상처라면 아주 간단한 치료를 하게 되고, 아주 크고 복원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처라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살짝 까진 그런 상처에 무슨 자가조직 치환술 같은 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미세문합 접합술 같은 거를 피판을 이용해서 복잡한 수술을 인체에 하기 전에 실험 단계로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아주 작은 상처에 큰 수술을 해서는 해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은 상처가 있으면 보통 그 작은 상처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 상처가 뭐 부엉이를 하다가 손을 베었을 때 상처가 조금면은 놔두고 좀 크면은 봉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가 너무 커서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피부 이식으로 상처를 덮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피부 이식으로도 덮이지 않는 상처인 경우는 조직 확장이라고 해서요, 그 속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불려서 바깥의 피부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늘려준 피부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덮어주는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덮이지가 않는 더 큰 상처가 있다면 피판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조직을 마치 부채처럼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피판 수술이 있어요. 흔하게는 욕창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피판으로 덮이지 않는 아주 큰 복원할 부위가 있다면 자가조직 치환술이라고 해서 다른 부위에서,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 피부와 피하 지방과 근육까지 옮겨서 덮어주는 미세문합을 포함하는 자가조직 치환술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이 점점 커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상처에는 너무 큰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도 없고 환자만 고생하고 의사가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형 수술의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전공이 1년차 때부터 쭉 이런 거를 배워서 나중에 이제 전문의가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재건술의 이 레더 프린시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남은 상처가 되게 작으면 그냥 봉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함몰이 이루어지면 거기다 지방 이식을 할 수 있죠.
함몰이 더 커요. 그러면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함몰을 복원할 수 있을 거고요. 보형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직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를 사용합니다. 조직 확장기 수술이라는 것은 조직 확장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 확장기를 쓰고 일정 기간 조직이 늘어나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한 다음에 보형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보통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조직 확장기로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심각한 조직의 손상, 보통 전절제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형물로 복원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혹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재건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가조직 치원술이라고 해서 뱃살이나 등살을 옮겨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미세문합술을 이용한 자가조직 치원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를 무시하고 상처가 작은 데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자가조직 치원술, 이거는 글쎄요, 그냥 뭐 보통 그 환자분들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이 유방암이 이제 점점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그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되게 스티프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방암이 발생하는 빈도를 봤을 때, 그 미국은 보통 현재 미국 여성의 9명 중에 1명이 평생에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고요. 한국은 이제 이거보다 더 적어서 한 25명 중에 1명 정도 평생에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령을 보면은요, 연령이 이제 40대가 가장 많죠. 40대 피크가 있고, 50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감소하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그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폐경에 들어가면서 유방암이 이제 감소하는, 이런 거를 보이는 거죠. 20대도 이제 그 한국이 좀 젊은 여성들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20대와 60대가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요, 한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암의 그 빈도를 보는 것인데, 제일 위쪽에 이제 갑상선이 압도적으로 많죠. 갑상선. 그 다음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도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추세로 있고, 갑상선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은 그냥 일정하게 계속 예전과 다름없이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제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표는 전절제술이 감소하고 있죠. 전절제라고 해서 그 가슴을 전체를 다 완전히 그 제거하는 이제 그런 수술이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유방암 절제 수술이 한 30% 정도가 전절제가 되고, 나머지 70%는 이제 부분 절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방암 재건 수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지금 현재 2020년 통계를 보면요, 그 유방암 재건 수술의 한 80% 정도는 그 보형물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술의 종류를 볼게요. 유방암 재건 수술은 이제 유방암 재건 수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유방을 재건을, 반대쪽 유방은 사실 재건이 아니죠. 반대쪽 유방은 이제 성형 수술을 해서 재건한 쪽 가슴과 이제 맞춰주게 되는 거죠. 재건한 가슴은 정상적인 가슴과 이제 형태가 다르고, 크기와 모양, 처짐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대쪽 유방을 때에 따라서는 더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처짐을 교정하거나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한쪽 가슴이 이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요, 유방암 재건 수술과 똑같은 입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 재건 수술을 받게 되죠. 후천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천 변형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쪽 가슴을 소실하게 되는 경우, 유방암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릴 때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로 한쪽 가슴을 이제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성종양의 크기가 되게 큰 경우도 유방암에 준해서 거의 똑같은 수술로 재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되게 억울하게도 유방성형 수술을 되게 실패해서, 저희 이제 유방성형 재건 그 재수술 받아오는 분들 보면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막 5번 해서 계속 실패한 경우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재수술이 사실은 재건 수술에 가까운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재건 수술이 존재하고요. 실제 예를 보면 이렇게 전절제 수술 환자죠. 부분절제로 유방암을 제거하는 경우, 전절제인데 유두는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 이제 유두가 아예 없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 남성인데요.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죠.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 한쪽에 이제 가슴이 발육이 되지 않고 그 가슴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손가락의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여성, 남성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요, 한쪽 가슴이 아예 없이 태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가슴이 없이 태어난 경우는 사실 이런 유방암 재건 수술 환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재건 수술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전절제, 부분절제, 전절제 유두가 남은 경우,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한쪽 가슴 발육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유방 성형 수술 후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은 좀 알게 되시겠지만, 유방 재건 수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비대칭 교정 수술이에요. 그래서 유방 재건 수술이 나중에 결과를 판정할 때 이 수술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비대칭이 교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대칭 교정 수술을 잘 하는 의사가 재건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은 이제 재건 기술뿐만이 아니고 확대 수술, 축소 수술, 처짐 교정 수술, 그 다음에 가슴 성형의 재수술 등등을 다 잘 할 수 있어야 비대칭을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재건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재건 수술만 잘하고 미용 성형 수술은 잘 못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재건 수술의 결과가 비대칭 교정이 잘 안 맞춰지겠죠. 그러면 재건 수술의 결과가 되게 형편없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건 수술의 경우에 종류가 자가조직 치환 수술이라고 해서 뱃살이나 등살을 옮기는 수술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 수술이 이렇게 이제 보형물로 재건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인조 피부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 예방적인 유방적출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방적 유방적출술은 이제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유방암처럼 그 유방을 제거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그 미국의 그 여배우가 이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가슴을 제거하고 거기 이제 보형물로 재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세계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알게 되었는데, 이 유방적출술은 이 예방적인 유방적출술이라 해서 이제 미리 땡겨서 하는 그 유방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수명 동안에 유방암의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90%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이게 미리 이걸 제거하는 것이 건강상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방 적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뱃살을 옮기는 그 재건 수술이고요. 배에서 마치 그 복부 성형 수술 있죠. 복부 성형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을 떼내어서 보통 이제 혈관을 붙여서 떼어내는데요. 이 혈관을 이 가슴의 그 인터널 메모리 아터리라고 해서 내측 유방동맥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 수술 조건에 딱 부합하는 환자를 찾으면 수술 결과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이 이제 복직근 피판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등 근육, 등살이라고 해서 광배근 피판이라고 하는데, 광배근 피판도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는데, 이 광배근 피판의 장점은요, 요 겨드랑이에 이제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임파절 청소 같은 거 했을 때 여기가 푹 들어가는데 거기를 잘 복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보형물을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배근 피판을 하게 되면 양측의 보형물을 대부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자가조직 치환 수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이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는 이제 이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는 정말 적응증이 맞으면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유방 축소 수술을 하고 싶던 환자예요. 그런데 유방 축소 수술이 이제 디자인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 안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유방 축소 수술을 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거죠.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인데 암이 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일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딱딱딱딱 맞아지는 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건에만 아주 부합하면 정말 베스트 초이스가 될 수 있는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조직 확장기 넣고, 이제 전절제 환자에게 부분 절제 환자일 수도 있어요. 조직 확장기를 삽입합니다.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고, 조직 확장기 삽입할 때 요즘은 대부분 인조진피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조진피로 뭐 싸주거나 아니면 커버해 준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하죠. 6개월 경과한 다음에 이제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요. 그러니까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보형물로 교체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유두 재건 수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총 아주 알뜰하게 할지라도 총 소요 시간은 이런 2차 조직 확장기 수술을 했을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이 9개월이 됩니다. 거의 한 1년을 소비하게 되죠. 즉시 제거는 이제 유방암을 절제하면서 동시에 이제 재건을 하는 건데, 뭐 자가조직 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즉시 제거는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죠. 유방암을 제거하면서 한 번에 보형물이나 조직 확장기를 삽입하는 경우. 미용적 효과 좋고요. 이제 보존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흉터가 적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죠. 전절제 했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방암 수술할 때 성형외과에서 조인해서 이제 같이 팀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분이 성형외과 의사와 상의해서 동시에 재건을 갖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유방암에 걸리면 환자분이 되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생사지경을 사실 생사지경을 헤맨다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려서, 암이라는 것 사실 자체가 되게 큰 충격이 되고 온 가족이 막 극도로 긴장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에 있는 상태에서
즉시 재건을 할 것인가, 그냥 암 치료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게 되는데, 설득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 즉시 재건 수술을 따게 되는 건데, 사실 환자분의 그 심리 상태에서는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즉시 재건 수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연 재건 수술은 이제 일단 암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반외과나 이제 조경내과에서 이제는 뭐 재건 수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재건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이 지연 재건 수술 환자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즉시 재건 수술도 늘어나고요. 나누어서 수술하니까 아무래도 각 단계별 부담이 적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생각하고 마음이 정지된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시간도 생겨요. 내가 이제 재건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해서 한 그 의사를 갖다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하는 시간도 생기고, 급하게 즉시 재건 수술 사실 찾아볼 시간이 없죠. 그냥 거기서 시킨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된 게 이 전절제가 감소했죠. 전절제가 이제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전절제가 전체 수술 환자, 암 수술 환자는 이제 30%밖에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뭐 거의 다 전절제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절제가 감소하니까 전절제는 이제 지금은 암이 이제 이렇게 멀티플하게 포커스가 있을 경우, 방사선 치료, 암 크기, 이제 되게 큰 경우, 이제 유전자 검사 리스크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전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다 그 덩어리를 포함해서 이제 와이드하게 익시전하거나 이제 럼펙토미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7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변했어요. 전절제가 감소하고 보존적 절제가 증가하고, 조직 확장 단계가 이제 조직 확장을 잘 안 하고 그냥 처음에 DTI라고 해서 보형물을 인조 피부로 감싸가지고 그냥 넣는, 이런 식으로 DTI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또 증가하는 거죠. 젊은 여성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젊은 여성들은 재건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그런 진단 수술이 발달하니까 그 생존 기간 내에 이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발생할 가능성이 80~90%다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이제 절제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많이 증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형물 재건 수술 꾸준히 증가하고요. 이 보형물 재건에 큰 변화가 있었죠. 보형물 재건의 변화를 볼까요? 이 조기 유방, 사실 그 암이 증가하는 속도보다요, 그러니까 뭐 갑상선암 엄청 증가했잖아요. 유방암도 많이 증가하고. 근데 이런 암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진단 발달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암이 아무리 많아져도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조기암이 발견이 되고, 조기암은 사실상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수명에 지장도 주지 않고 복원할 양도 적어지고 재건 수술도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유방암의 발달이 되게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거가 되고, 물론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려면 필수 조건이죠.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해야지, 암 검진 안 하면서 조기 유방암을 발견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이 조기 유방암 발전이 이제 발견이 많아지니까 보존적 절제 수술이 증가하고, 자가 조직이 감소하니까 보형물이 증가하고, 보형물 재건, 보형물 재건이 큰 변화가 이제 발생하고, 부작용, 어떤 재건 수술의 부작용도 감소하게 되죠. 이 부작용, 재건 수술 부작용을 감소하는데 이제 1등 공신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인조 진피를 사용하는 것과 근육 위층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거예요. 이 전에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근육 밑으로 보형물이나 조직 확장기를 삽입했어요.
그 다음에 인조진피 사용이 없었죠. 이렇게 됐을 때 어땠냐면은 보형물 재건 수술의 성공률이 무지 낮았어요. 성공률이 낮은 거는 둘째치고 그 결과가 되게 안 좋았죠. 이 보형물로 재건한 가슴이 진짜 가슴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뭐 구형구축이라든지 보형물에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보형물 재건 수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자가조직 치환 수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보형물 재건의 실패가 자가조직 치환 수술의 증가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 보형물 재건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감소하면서 또한 자가조직 치환 수술이 감소하고 보형물 재건 수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재건 수술의 패러다임이 변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미용적인 가슴 성형 수술의 패러다임도 결국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가슴 확대 수술도 근육 위층을 많이 사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건 수술 때문에 가슴 재수술에 가슴 성형 재수술에도 인조진피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이 보형물 재건을 하려고 하면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충분한 피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여부 결손을 꺼려하는 환자들이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가조직 치환 수술은 사실 수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 자가조직 치환 수술과 보형물 재건 수술은 규모가 거의 제가 보기엔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보형물 재건 수술은 대수술이고요. 보형물 재건 수술은 되게 작은, 규모가 작은 수술이 되고 자가조직 치환 수술은 대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여부에 따라서도 이 보형물 재건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조진피가 있는데 이 인조진피가 또 굉장한 그 개혁적인 아주 발전을 만들어냈어요. 이 인조진피는요, 이 보형물을 이렇게 마치 보자기처럼 둘러싸거나 아니면은 부분을 커버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굉장한 장점이 발생합니다. 위치 조정, 밑주름 잘 만들고요. 조직 확장 기간이 짧아지고 피막 구축이 드라마틱하게 작아져요. 그리고 패딩도 줍니다. 마치 지방 이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은 결과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조진피 쓴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세요.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내가 유방암 환자인데 여기다 이물질을 삽입한 것이 유방암을 더 증가시키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인조진피는 뭐냐 하면은요, 이물질이 사실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인조진피는 그 철골 구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철골 구조에 여기에 이제 자기 살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철골 구조는 녹아서 없어져요. 결국 본인 살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biological scaffold가 integrated 된 다음에 replace with the normal tissue. 철골 구조가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살이 쭉 덮인 다음에 철골 구조는 사라지는 이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유방암 재건 수술에 사용하고 미용적인 재수술에도 사용하고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클래시컬하게는 요 밑에 부분만 커버하는 식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는 식으로 되는데, 이 인조진피의 이제 롤이 있는데, 중요한 롤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상된 조직을 복원해 줍니다. 보형물, 인조피부 지방이 그 정상 조직과 같게 복원을 해주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배리어가 돼요. 그러니까 보형물과 그 유방 조직이 이렇게 닿지 않도록 차단막 같이 작용을 하죠.
이 차단막으로 인해서 마치 이물질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체가 인식을 하게 되는 베리어 이펙트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인조진피의 롤입니다. 그래서 인조진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요.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은 이렇게 보형물을 둘러싸고 지방을 보충해서 손상 조직을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주는 기본 개념 논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 근육 위쪽으로 이렇게 보형물을 둘러싼 인조지피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거의 정상 조직과 비슷한 복원을 이루어냈다라는 베이스 논문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저도 이와 비슷한 이제 미용 논문을 썼거든요. 가슴 확대 수술할 때도 이것과 비슷한 식의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형물을 마치 이렇게 바느질하는 것처럼 보자기로 둘러싸요. 나중에 조직을 보면 그 인조진피는 다 사라지고 자기 살로 치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예요.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고요. 이 복원된 조직을 이렇게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 보형물로 둘러싸고 보형물을 인조진피로 싸주고요. 하얀색이 인조진피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을 같이 넣어줘서 거의 같게 복원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이제 보형물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하다, 이물감이 있다, 온도 변화에 부적응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형물의 단점인데 이런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해냈죠. 보형물 재건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DTI라고 해서 직접 이제 보형물을 인조진피를 감싸서 넣는 것, 그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보형물 자체가 이렇게 조직 확장기 같은 롤을 하는 그 베커라고 해서 그 더블루멘이라는 보형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등등이 이제 보형물 재건의 종류가 되고, 보형물 재건에는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 확장기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형물을 싸서 넣거든요. 싸서 넣고 나중에 외부에서 이렇게 그 나비바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물을 계속 넣는데 식염수를 넣어요. 사실은 보통 일주 간격으로 해서 한 서너 번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상태로 5, 6개월 정도 유지시켜서 조직이 충분히 늘어나면, 여유가 생기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보형물로 교체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볼게요. 저희 환자분인데 전조증 환자죠. 양쪽 그 벡터럴 3D 애널라이시스 3D 분석했더니 좌우 차이가 180g 나요. 그래서 180g을 이쪽에 넣으면은 대칭이 맞춰질 것 같죠. 조직 확장기는 180보다 훨씬 큰 걸 넣습니다. 그래서 바깥살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조직 확장기 디자인을 해주고요. 조직 확장기 수술을 하고 늘려서 6개월 경과한 모습입니다. 바깥살이 없었던 것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난 조직을 사용해서 조직 확장기를 6개월째 제거하고 보형물로 교체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에요. 또 다른 환자죠. 전절제하고 그 방사선 치료까지 받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보형물 넣어서는 이 살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모양도 되게 이상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형물 조직 확장기를 둘러싼 인조진피를 사용해서 확장을 합니다. 조직 확장기 디자인하고 인조진피로 둘러싼 보형물을 삽입하죠. 조직 확장기. 그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6개월 늘린 다음의 모습이고요. 6개월 늘린 다음에 이렇게 되죠. 늘어난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보형물로 교체해 줍니다. 보형물로 교체해 주는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교체한 다음에 유두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형물을 교체한 다음에 3개월을 경과합니다. 3개월을 경과하면 유두를 재건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끝났어요. 총 9개월이 경과했고요. 아주 지난한 시간인데 환자분이 잘 기다려 주셨고요. 유두 재건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방암 재건 수술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2차로 나누는 조직 확장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두를 성형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이거 유두를 없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주나요? 이 유두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제 유두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건데요. 같은 환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스타 모양의 쉐이브, 이게 스타 플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그 전진 비판인데요. 이렇게 하는 그 유두 재건 수술 방법은 여기 있는 살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착색을 하기 위해서 태투 문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사실. 베스트. 뭐냐면은 반대쪽에 건강한 쪽 유두가 크잖아요. 길고. 그럼 이제 그거를 반을 절제한 다음에 반대쪽에다 갖다가 이식하는 게 있어요. 최고예요. 일석이조. 근데 그게 이제 되려고 그러면 반대쪽 유두가 이제 커야 되는데 반대쪽 유두가 크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두 재건 수술인데요. 수술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반대쪽 유두예요. 건강한 쪽을 이렇게 떼내서 반대쪽에 이렇게 이식합니다. 최고죠. 깔끔해요.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갖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절제 조직 확장, 보형물 교체, 유두 재건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술 전, 수술 후.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절제 환자인데 유두가 남아 있는 경우는 이 보형물 삽입하고 지방 이식하는 경우죠. 네, 또 다른 환자고 부분 절제 이쪽이 주로 함부로 돼 있죠. 여기는 지방 이식을 펴줘야 됩니다. 양쪽 다 가슴 확대 수술하고 지방 이식 이렇게 수술 전, 수술 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고요. 양쪽 다 가슴 확대 수술하고 보형물 재건하고 지방 이식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수술 전, 수술 후. 또 다른 환자분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그 조직 확장기만 넣고 오셨어요. 모양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6개월 기다린 다음에 보형물로 교체해 줍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이쪽에 지방 이식 같이 해줬고요. 이제 3개월 후에 유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 이미 재건 수술 받은 환자인데 대칭을 이쪽이 받았죠.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반대쪽 수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예방적 유방 적출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유방 적출술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분 있죠? 이분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그 수술인데, 그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해서 BRCA 진이라는 거가 이제 검사하게 돼서 반대쪽 한쪽이 이제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사람인 경우는 반대쪽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양쪽에 유방이 발생한 전력이 없더라도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를 보고서 이제 결정을 의사랑 상담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방암이 장차 해소될 확률이 95%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방암이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환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외과에 상담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제 어릴 때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그 흉곽내에 이제 종양이 있어서 그때 방사선 치료했다든지, 한쪽 가슴에 이미 유방암이 있다든지, 아주 강력한 그런 가족력과 그 유전자 검사 결과 포지티브 이런 경우는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유방암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 예방적 유방적출 수술을 할 경우에 대부분 난소 적출도 같이 하게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예방적 유방적출 수술을 양쪽 다 시행하는 경우인데 저희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제거하셨고요. 이제 외국에서 오셔서 제거하신 분인데요. 또 다른 환자분이고,
예방적 유방적추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쪽이 117g, 133g 이렇게 완전 제거하게 되죠. 보통 이 유륜절개로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수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유방 재건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어요. 보형물 재건 수술이 대세고요. 근육 위층에 인조진피를 감싼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원 스테이지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전에 뭐 조직 확장기 넣고 6개월 불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저렇게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대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이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리컨스트리브 레더가 있어서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조직 확장기 넣어서 불린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보형물 교체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2스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유두로 제거하고 3스테이지가 되는 건데요. 좀 지난한 과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의 밸런싱. 그러니까 반대쪽 그 가슴 성형을 잘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셔야 유방암 재건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텍스처 보형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텍스처 보형물 자체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보형물이죠. 그러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죠. 네. 지금까지 그 의학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질문들이 있네요. 질문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트라보님 감사합니다. 한쪽 가슴 제거 수술 하셨군요. 시간이 지나고 재건 수술 할 수 있는지는 일단 지금 종양내과 다니시죠? 종양내과 주치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지금 재건 수술 하셔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혹은 아닙니다. 환자분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재건 수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소니님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이고 모유수 1년 하시고 시간이 지나니 점점 처진다. 네, 이거 처진 가슴 교정 수술이시네요. 처진 가슴 교정 수술은 처진 가슴만 교정하실 수도 있고 보형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상담해 보셔야 돼요. 보형물 종류는 요즘은 사용하는 보형물이 건강에 지장이 없는 보형물 딱 2가지만 사용하고 있어서 보형물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별로 없으세요. 네, 설명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영수님 감사합니다. 15년 정도 가슴 성형 수술을 전에 하셨군요. 보형물 수명. 네, 15년 전에 그 보형물 가슴 성형 수술 하셨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초음파 진단이고요. 초음파 진단, 초음파 검사 하시면은요, 유방암도 체크하실 수 있고, 보형물 이상 여부도 알 수 있고, 보형물에 아무 이상 없으시면 계속 쓰시면 되고, 초음파상 보형물에 이상이 있으시면 그때 교체하시면 되는 거니까, 초음파 검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재수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지요? 예, 재수술이 더 어렵죠. 그래서 잘 검색하시고 재수술을 잘 하시는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래밤님 감사합니다. 유방 재건술 고민하시는군요. 직장이 있어서 회복 기간 때문에 고민하시나 봐요. 네, 회복 기간은요, 뭐에 달려 있냐면은 재건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재건 수술은 크게 2가지로 보형물 재건 수술이 가능하신 분은 보형물 재건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보형물 재건이 불가능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가조직 치환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수술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환자분이 겪는 불편함이 보형물 재건 수술은 10%라고 하면 자가조직 치환 수술을 겪는 불편함이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복 기간이 보형물 재건 수술은 가슴 확대 수술과 비슷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조직 치환 수술은 대수술이다. 그래서 뭐 가슴 성형 수술, 가슴 확대 수술의 그 회복 기간이 2, 3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건 수술을 보형물 재건 수술을 하시면 되게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기간은 보형물 재건 수술은 거의 안 하고 자가조직 치환 수술은 입원하셔야 되고요. 입원하시면 보통 한 5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복 시간은 보형물 재건 수술하면 2,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어요. 자가조직 치환 수술하시면 보통 일주일 이상 지나셔야 아마 사무직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니님, 감사합니다. 유방재건 수술이 암의 재발을 높이거나, 아닙니다. 유방재건 수술은요, 암의 재발을 전혀 높이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시행하셔도 됩니다. 암이 재발하거나 이러는 것은 반드시 암검진, 초음파 검진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검진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밀레 만종에 나오는 감사기도처럼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세요.